unfold. 우리 현대사에는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고 또 감춰왔던 어두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형제복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이었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단 한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곳에 갇혀있던 원생 한 명이 구타를 당해 숨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35명이 목숨을 걸고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합니다.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형제복지원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끔찍한 진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나쁜 사람 한 명이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직접 만들고 허락한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정부의 지침 딱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내모부 훈련 410호라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말이죠. 경찰한테 불황인처럼 보이면 누구든 그냥 길거리에서 잡아 가둘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습니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평범한 시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한번 보세요. 이 훈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영장 없이 체포하고 언제까지 가둘지 기약도 없고 재판받을 권리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놓고 무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말 그대로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구역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끔찍합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정부가 수용자 한 명당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말 그대로 사냥해 올수록 시설과 담당 공무원들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끔찍한 수용소를 운영한 원장 박인근은요. 범죄자로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훌륭한 복지사업가라면서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뭐 범죄를 눈감아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장려하고 칭찬까지 해준 꼴이죠. 그렇다면 지난 12년 동안 무려 3만 8천여 명이 끌려갔던 그곳, 그 지옥의 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직업 훈련을 시켜서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노예노동과 조직적인 고문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각종 공장에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보호와 돌봄의 실체였습니다. 657명.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최소 사망자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최소 숫자입니다. 기록은 조작되거나 사라졌고 안매장된 시신도 많아서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통제와 학대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에 들어보면 박 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강제로 불러야 했고 교회에서 잠시라도 졸면 마귀가 쉬었다면서 끌려나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몸만 괴롭힌 게 아니라 정신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려 했던 거죠. 1987년 이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거대한 시스템은 진실을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놓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법부의 판결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특수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보호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이건 뭐 국가가 박인근한테 사람을 가둬도 좋다는 공식적인 감금 면허를 발급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의가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수백 명이 죽어나갔는데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이 있었지만 역시 혐의 없음. 결국 박인근 원장이 받은 처벌은 고작 돈을 빼돌렸다는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그 판결 이후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는 듯했죠. 하지만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낸 용기가
마침내 그 두꺼운 침묵의 벽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보세요. 1987년에 사건이 덮인 후 국가가 이게 국가폭력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무려 35년에 걸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생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생존자 한종선 씨가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담아 쓴 책 살아남은 아이는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책 덕분에 잊혔던 비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진실을 향한 싸움에 다시 불이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자, 그리고 그 싸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아주 역사적인 판결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24년, 법원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던 내무부 훈령 410호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박인근이라는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음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하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한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 한종선 씨의 이 한마디는 과거에 대한 절규인 동시에 다시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미래를 향한 간절한 기도일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간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약속입니다. 결국 형제복 지원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국민의 일부를 쓸모없다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결정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건 권력과 인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